북한이 오늘 아침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학기술 등 4개 분야 대전환과 공공금융개혁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와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등을 약속하며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형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긴 뒤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괴 은닉을 도운 혐의로 어제 입건됐고 오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바닥에서 구리 열선이 발견됐습니다. 바닥 온도를 높게 해서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할 목적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 구리선과 연결된 배전반에서 불길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부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의 풍토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97명입니다. 전날보다 92명 늘었지만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0명 넘게 늘었지만 해외 유입의 여파이고 국내 발생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813명, 해외 유입이 284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역대 두 번째였던 어제보다 45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어제보다 6명 준 780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3명 발생해 누적 6,114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낮아져 47.4%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15개, 경기가 327개, 인천은 75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617개에 이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9%로 전날보다 2.7%포인트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선별검사소는 부쩍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역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선별검사소가 많이 북적였는데 지금은 검사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네, 이곳 선별검사소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검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운영 시작 전에 반짝 늘어섰던 줄도 지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확진자가 7,000명을 넘나들었던 12월 중순과 비교해 검사자 수가 감소한 겁니다. 이곳 서울역 선별검사소에는 2주 전만 해도 평균 1,800여 건에 달하는 검사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1,400여 건을 시작으로 지난주 검사량이 평균 1,1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검사 수요와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치는 오는 16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추가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특히 우려하는데요. 지난주 변이 검출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하루 75만 건 정도인 검사 역량을 85만 건까지 늘려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PCR 검사 우선순위로 두고 후순위 검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검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역관리,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만 8천여 명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8일 동안 1,000만 명이 늘어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각 9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치인 지난해 1월 중순에 14만 2천여 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종전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3만 천여 명으로 2주 사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When the pandemic first started, it was nothing like it is today. I would say we're surging more today in this hospital than we were when it all started a year ago or 2 years ago.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기존 변이보다 낮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원 환자 또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9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를 6,013만 8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불과 28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16% 늘며 1,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증가로 병원이 한계점에 몰리자 뉴욕주는 관내 40개 병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을 2주 동안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 정점을 찍은 뒤 다음 달이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자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ABC 방송에 나와 이번 급증이 앞으로 몇 주 뒤 정점에 달하고 2월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3월쯤 그리고 모더나는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올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새 백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를 보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화를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접종까지 할 경우 유증상 감염을 최고 75%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며 새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하지만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용 새 백신을 원하고 있고
이미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기장이나 승무원 가운데 감염자가 늘어나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매체들은 이달 들어 주요 항공사에서 기장을 포함해 승무원 가운데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자 항공사들이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항공사 라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항공편 120여 편을 취소했고 아줄도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120여 편의 항공기를 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월 11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의료체계 여력이 계속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73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들어선 이후 오늘까지 188개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193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월 1일 1454개에 비해서 485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15,500여 개로 1월 1일 이후 759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이런 병상 확충 결과와 또 회전율 제고 노력에 따라서 병상 가동률도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4.9%입니다. 수도권은 47.4%, 비수도권은 39.6%가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병상의 가동률도 이제는 일상회복 전환 시점인 작년 11월 1일의 가동률인 45.2%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증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42.4%이고요.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31.4%입니다. 모두 절반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원활한 그런 의료 제공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도 작년 12월 29일 이후 2주째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병상 확보와 효율적인 병상 운영에 협조해 주신 또 우리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 환자 등 방역 지표도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80.9%가 하고 사망자의 94.5%를 차지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감염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12.8%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면 35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어떤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보입니다. 오늘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81.6%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협조해 주셨고 또 의료계에서 참여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그런 예방 접종의 효과는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4월부터 확진자가 53만 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중에 미접종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이 4 내지 5배 정도 많았습니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는 13배 내지 1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6만 4천 명으로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3,800명 중에 접종 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의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비중의 절반 내외가 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접종자가
감염에도 취약하고 또 감염 시에 위험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방접종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도과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람이 많은 곳에 대한 외출 자제해 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12.5%입니다. 지난 3주간의 추이를 보면 3주 전에 1.8%였던 것이 4%로 증가한 다음에 지금 직전 주에 12.5%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내일이 되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조속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산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또 일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 패스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서 병상을 확충하고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등 방역 지표 역시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 증가해서 다소 우려스럽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NSC 상임위는 오늘 아침 8시 45분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NSC가 북한 발사체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지난번과 비슷한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륙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을 뿐 아직 정확한 비행거리와 고도, 성능 등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자강도 일대에서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지난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다만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만큼 유엔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이번에도 국가의 고유 권한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1차 발사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에 대해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며 깎아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도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대비태세 점검 등과 관련해 새해 벽두부터 광기를 부리며 짙은 전운을 몰고 왔다고 비난했는데요.
앞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고 도발이 아닌 방위력 강화 차원의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아버지가 오늘 아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 씨 아버지가 언제 실종된 겁니까? 네, 2,200억 원대 횡령을 벌인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오늘 아침 7시쯤 접수됐습니다. 이 씨의 여동생이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거였습니다. 경찰은 자택 인근 CCTV를 분석하면서 이 씨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지 않아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 씨 아버지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이 씨 아버지는 이 씨의 횡령자금 은닉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모습을 감춘 겁니다. 네, 박기환 기자. 이런 가운데 이 씨 아버지 집에서 남은 금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 씨의 아내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 씨 아버지의 집에서 남은 금괴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산 금괴 851kg 가운데 500kg은 지난 5일 집에서 발견됐고 남은 금괴 가운데 254kg, 202억 원어치를 이 씨 아버지 집에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숨겨진 금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4시간여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씨의 아버지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며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집안 곳곳을 살폈고 이후 이 씨 아버지는 새벽에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선 조금 전 이틀째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감식 첫날엔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창고 바닥에서 구리 열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구리선과 연결된 배전반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어제 합동 감식에서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단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어제 5시간에 걸쳐 1차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최초 발화지점인 창고 1층 바닥에서 주목할 만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건물 1층에선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시멘트를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 사이에서 구리 열선이 함께 발견된 겁니다. 바닥 온도를 높게 해서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할 목적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 구리선과 연결된 배전반에서 불길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인명사고로 공사가 약 한 달간 멈췄었는데 예정 준공일은 오늘 2월로 그대로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애초 계획이 없던 구리 열선을 사용해 타설 작업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부터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소방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어제 집중 감식이 이루어진 1층 말고도 순직한 소방관이 발견된 건물 2층으로 범위를 확대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회사,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시공사 등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설계 도면과 공사 계획서 등을 토대로 안전수칙에 맞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닌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 비전 발표회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후보는 경제 관련 비전을 발표했죠. 네, 이 후보는 이재명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이제노믹스로 이름 붙인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를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로 규정하고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를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개 분야의 대전환과 공공금융개혁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오후에는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도 참석해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방안 등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앞서 인천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 참석해서는 이른바 젠더 갈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도 2대남이냐 2대녀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른바 2대남 공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침 윤석열 후보도 오전에 국가 비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죠. 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특별히 공장을 리모델링한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진행하면서 2030 표심을 공약했는데요.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라는 세 가지 근본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코로나로 드러난 팬데믹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모 급여 등을 약속하면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윤 후보는 비전 발표 뒤 최근 이른바 2대남 공약 행보가 여성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은 2030을 목표로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공약은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후 방역관리 토론에 간호사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자, 이어서 국회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본회의죠? 네,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4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률 개정안, 또 정당 가입 나이를 현재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때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처리됩니다. 오전엔 더불어민주당 한명도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할 예정이었는데 오후 1시 반에 만나는 걸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가 경정 예산 처리 그리고 특검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이라는 김만배 씨 측의 변론 보도와 관련해 정정 보도가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일부 기사에 민주당 측 반론이 제목의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고 기사 내용도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강기에서 인부들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 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이삿짐이 들어가는 걸 막아선 겁니다. 근거 없는 요구라며 거절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시행사의 횡포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예 현관문을 용접해 이사는커녕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봉쇄해버린 겁니다. 시행사 측은 입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입주한 집은 비어있는 틈을 타 현관 잠금 장치를 부숴버리거나 오븐과 에어컨 같은 내장형 가구를 멋대로 떼가기도 하고 반자함을 망가뜨려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적인 생활하든가 이런 게 패턴이 조금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와이프가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혼자서 출입하기를 좀 꺼려해요. 시행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애초 약속된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법원 확정 판결도 받았지만 시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정 판결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문 용접이나 아니면 문 떼는 작업이나 이런 거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입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공사비 요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법원 집행문도 인정할 수 없으니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을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현관문 앞에 드럼통 등을 설치한 건 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시위였다며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약간의 시비를 한 건데 솔직히 여기가 우리는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시행사의 협박과 횡포에 못 이겨 입주민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공사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장기 휴가까지 내가며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횡포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집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건 명백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알겠다고요. 행사보고는 시대를 하는 거라고요. 중학생 딸이 혼자 지키던 집 앞에서 드럼통 용접이 시작되자 입주자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들어가고 나갈 수는 있으니 감금은 아니라며 고소로 해결하라고 신고자를 달랩니다. 이미 입주한 집의 전기 차단기를 망가뜨리고 멀쩡한 문을 떼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경찰은 민사사건이라 편들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가구 하나하나 와서 개인적으로 다 고소를 하시라고. 정리하기 당장 지금 급한 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이 거기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입주자가 시행사 인부들이 문을 떼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간섭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시행사 측의 횡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저희도 항의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삿짐 들고 그냥 뭐 문 따고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위협이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견디다 못해 추가 공사비를 내는 입주자도 속출했습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도 폭력적인 막무가내 앞에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건 조직 폭력의 나라인 거죠. 하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마음대로 뭐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 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기 차단기를 떼가는 등 명백한 범죄는 현장에서 입건하기로 하고 시행사에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법천지 아파트가 된 지 2달 만에 경찰이 대응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위협에 시달리며 집을 지킨 입주민들과 횡포에 못 이겨 돈을 낸 입주민들 모두 무기력한 공권력의 모습에 대해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당장 그 행위를 멈추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엽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석 신청의 이유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동양대 PC 등이 이미 제출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주 17병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준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소주 17병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 오너 리스크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파장도 상당합니다. 또 카카오페이 역시 차기 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대표의 자진 사퇴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주요 재계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횡령 액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일 날 공시를 했죠. 네. 원래 횡령 액수가 1,880억이었는데 2,215억 원으로 재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실제 횡령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 씨가 그 전에 작년 4분기죠. 235억 원을 빼냈다가 다시 채워넣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 공시를 재공시한 것이라서 실제 횡령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공시 재공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실제 횡령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재공시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애초에 공시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공시할 때 피해액이 최소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1,880만 해도 실제 자본금의 93%란 말이에요. 네. 그 2,215억이면
물론 그 실제 횡령 금액은 아니지만 자본금을 초월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좀 숨긴 적도 있는 것도 사실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지금 추가로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뭐 경찰 조사도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 의혹도 나왔는데 일단 사측은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횡령을 거르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아주 큰 대기업은 사실 아니죠. 네. 물론 그 사보고서를 보면 현금 자산이 꽤 많습니다. 3,200 가까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의구심은 자본금의 거의 100% 가까운 돈이 횡령이 됐는데도 경영진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이 씨 본인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의심이 가서 물론 사측에서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면 뭐 배임 횡령죄가 같이 걸려 있고 또 일반 주주들에게 더 큰 어떤 그 불안감을 지지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핵심 그 이번 사건의 관건은 횡령 금액의 회수와 윗선 지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이전에도 횡령 배임 사건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죠. 그 임직원들의 횡령 혐의였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대표이사이던 최 회장이 사실 이 임플란트라는 게 그 치과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것이 횡령 배임으로 걸려서 특가법에 걸려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미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오너인 최 회장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175만 주를 가지고 약 1,100억 원 정도를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과 과연 무관하냐. 과거 전력도 있고 그리고 오너가 분명히 있는 기업인데 자본금의 90% 이상이 횡령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의혹들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쨌든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신뢰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주주들이 가장 그 타격이 심하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은 이게 웬 날벼락인 정도로 심한데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와 연관이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너 리스크가 있고 관리의 소홀 그리고 그 일반 주주들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큰 금액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명합니다. 네. 지금 특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뭐 치과 많이 다녀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치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워낙 탄탄한 그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한 기업이라고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자본금 지금 횡령 액수를 지금 그 피의자의 그 계좌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주식 거래가 재개됐을 때 주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일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재 금융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우선 민간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파생 상품들이 많아요. 임플란트 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기업만큼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 자체의 펀드 판매가 중단됐지만 이미 펀드를 산 일반인들은 피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대상인데 이미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 거래 자체가 중단된 상태죠. 그렇다면 그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진 소액 주주가 약 2만 명이에요. 19,800명인데 이 사람들의 1차 피해는 불가하게 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신뢰도가 떨어진 기업의 주가가 원래 회복되리라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좀 여쭤보면 관련해서 일반 주주분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뭐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미 소송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 이미 소액 주주들이 그 한누리 법무부를 통해서 이미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행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최대 주주와 그 기업을 통해서 이런 소송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오너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그 오너 리스크를 가장 세게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신세계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 SNS에 올린 게시글, 그 멸공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파장이 좀 상당한 모습이에요.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한 개인의 어떤 SNS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영향을 더 미쳤고 현재 대선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 국민의 양당의 어떤 세력 간의 관계로 엮여지면서 사실은 이것도 그 신세계 관련 주가가 떨어지면서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오너 리스크 그리고 정치 영향까지 가면서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실제로 어제 종가 기준 그래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그룹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상당 부분 좀 떨어진 하락한 측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멸공 관련 발언이 지금 신세계라든지 뭐 지금 관련된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이 뭐 백화점, 중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 사업이나 아니면 면세점 업을 지금 주로 하는 업종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오늘은 또 반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각 뭐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지금 11시 35분 기준 신세계 주가를 보니까 어제 대비 지금 7,500원이 올랐어요. 11시 35분 기준으로. 이건 또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정용진 부회장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게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주가는 상당히 떨어졌었죠. 네. 전체적으로 신세계 아까 말씀하신 신세계 관련 계열사들 주가를 다 합치면 2,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실제 말 한마디로 2,000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의 반등은 역시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는지 이제 발언하지 않겠다. 수습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종목 토론 뭐 관련된 내용도 좀 보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오전에 지금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향을 많이 미쳤다 봐야죠. 네. 역시 이게 멸공,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향도 이번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번 그 지금 주가 약간 오르는 것도 그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대표님께 그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 오늘은 오른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리스크죠. 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를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정용진 부회장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오너거든요. 네. 그 팔로우가 75만 명, 뭐 8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75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개인의 단순한 의견으로 이렇게 해도 분명히 아닙니다. 재계 오너는 연예인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수많은 임직원들이 있고요. 그냥 투자한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또 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일부 주주들이 오너의 튀는 발언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회사 주가는 실적이 나빠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경영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유통업 자체가 되게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너리스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특히 유통은 중국과 그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연관돼 있어서 이번 주가의 폭락이 어떻게 보면 그 정용진 부회장은 중국과의 개인적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주가라든지 주주라든지 이런 정책 상황들 보면 이런 발언은 상가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였죠. 원래 카카오 대표로 내정을 지난 그 11월 25일 날 내정이 됐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11월 3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예. 네.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를 한 거예요. 스톡옵션 행사를 하면서 원래 주가가 5천이었던 것을 23만 정도의 매수를 했으니 예. 차익이 거의 40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가가 최고점일 때 행사했다는 게 문제예요. 두 가지 그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한 달 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그 판 시점이 코스닥 200에 진입한 시점이었어요. 이 말은 대표는 알았다는 거죠. 주가가 최고점이었다는 알았는데 상장이 한 달 만에 스톱 행사했으니 일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가를 상장할 때 공모주를 배당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의 60% 정도를 상장 뒤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어 의무 약정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정조차 지키지 않고 팔았다는 것이 굉장히 모랄 해저에 빠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주조합도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들은 1년간의 보호해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1년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표이사가 마치 주가가 오를 때 빠져나온 것처럼 됐으니 굉장히 모랄 해저에 빠졌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좋다고 일단 뭐 그 주식을 상장을 기업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좋다고 일단 상장을 했고 뭐 적극적으로 지금 자금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회사를 이끌어갈 그리고 회사 내부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표와 임직원은 그 시점에 주식을 내다 팔아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게 가장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되면 자기 자사주를 사들이죠.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한 지 다 한 달 만에 되지 않는 주식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자기 개인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배신을 한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임원들이 동시에 7명이 같이 팔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내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카카오 대표이사로 내정이 됐으니 이것은 이해 상충 관계의 문제 때문에 팔았다고 하지만 절대 이해되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일단 그 류 대표의 카카오페이 대표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 거고요. 그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데 그 거취에 따라서 카카오페이 그 주가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이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사임을 한 것 같고요. 그 3월달까지 임기는 있지만 그리고 내정된 카카오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임원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혁신 기업으로 주목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뭐 그 사업 분야를 세분해서 계속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익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 카카오 기본 원래 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하고 사실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 CIO라고 해서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뭐 각각의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가 가지고 있지만 분리해서 상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그 회사 가치를 키우죠. 최근에 그 자본시장에 문제가 됐던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번 포스코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엔트라든지 올해도 지금 상장이 2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물적 분할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각 계열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일반 주주들에게 원래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카카오 미래를 보고 투자했지만 물적 분할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계열사를 상장시키면 카카오의 주식이 점점 더 희석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좀 용어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시켰을 때 A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같은 비율로 B회사, 신생회사, 신생상장사에까지 주식을 주는 인적 분할과 달리 A라는 회사,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원래 갖고 있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뭐 도움될 게 없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적 분할은 소위 말하는 수평 분할이고요. 네.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존의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주주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은 사실 주주들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기존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 보고 카카오에 투자를 했던 그 모회사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핵심 사업 분야가 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페이의 그 스톡옵션 행사는 네. 그런 메커니즘이 묶여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도 떨어지지만 모회사인 카카오의 주가도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 엔트라든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의 임원들은 이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이런 모랄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선 이번에 카카오 노조가 네.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상장 시에 임원들도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우리가 그 스톡옵션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데 1년 정도 유예라든지 행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강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김범수 의장이 작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로 사실은 사과를 했고 네. 많은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카카오의 문제는 카카오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거든요.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말들이 인중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선량한 방법으로 그리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신뢰를 쌓는 것이 향후 이런 그 문제들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주요 재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4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서울 등 내륙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렸고 서해안으로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매서운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